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새해가 정말 코앞이네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인지 2026년을 앞두고 이 경제 전망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한 자료들을 정말 한아름 보내주셨습니다. 키움증권의 2026년 금융시장 전망 리포트처럼 아주 상세한 분석도 있고요. 네, 그렇죠. 또 신한투자증권의 미국 증시 버블 시나리오처럼 약간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경고도 있고 돈의 본질을 다룬 짧은 글까지 정말 다양하게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각기 다른 목소리들을 한데 엮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6년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거죠. 지도요. 아, 비유가 좋은데요. 네, 그 지도 위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또 어느 길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이정표는 무엇인지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역부터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2026년 경제의 전반적인 기후, 날씨부터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재정주도 불균형의 시대 이겁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 뉴스는 온통 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야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재정주도라니 뭔가 운전대를 잡은 주체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말 그대로 경제라는 자동차의 운전대가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운전대요. 네,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엑셀과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핸들을 꺾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 거죠. 그걸 재정 우위라고 하는 거군요. 네, 바로 재정우위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료를 보면 미국, 유럽, 일본은 물론이고요. 한국까지 주요국 정부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쓴다니 일단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2026년 경제는 전반적으로 맑음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전체적인 하늘은 맑은 편. 하지만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가까울 겁니다. 아, 변덕스러운 날씨. 네. IMF가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측했고 한국도 1.9%로 올해보다는 나아질 전망이거든요. 정부가 푸는 돈이 내수 경기를 떠받쳐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성장의 질입니다. 바로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K형 양극화 현상이에요. K형 양극화. 아, 그 한쪽은 위로 쭉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아래로 좀 내려가는 그 모습이군요.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모든 곳에 골고루 단비처럼 내리는 게 아니고요. 특정 분야에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특정 분야라면요. 예를 들어 AI,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같은 이런 신성장 산업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 가도를 달리겠죠. 하지만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내수 중심의 자영업자들은 이런 혜택에서 좀 소외되면서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정작 내 월급이나 우리 동네 가게 매출은 제자리 걸음인 그런 괴리감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 괴리감이 2026년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거라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자,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실물 경기는 어렵다는데 자산 시장, 특히 주식 시장은 뜨겁다. 작년 2025년에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도 다들 깜짝 놀랐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6년에는 이걸 넘어서 4,500까지도 간다는 전망이 있네요. 네, 그렇죠. 이건 정말 대담한 예측인데요. 다들 경기가 팍팍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시만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는 건지 그 근거가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그 괴리를 이해하는 게 2026년 시장을 읽는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온도는 다를 수 있는데 자료들은 그 이유를 강력한 세 가지 엔진, 바로 실적, 유동성, 정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실적, 유동성, 정책. 네, 이 세 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증시를 밀어 올릴 거라는 그런 논리죠. 그럼 하나씩 좀 자세히 뜯어보죠. 먼저 실적인데요. 사실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몇 년째 들어온 이야기라 조금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정말 한국 증시 전체를 4,500까지 끌어올릴 만큼 그렇게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다는 게 리포트들의 주장입니다.
기대감의 영역을 넘어서 실제 숫자로 증명되는 사이클의 초입이라는 거죠. 아, 숫자로 증명된다. 네, 2024년 4월부터 무려 17개월간 이어졌던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하락세가 드디어 끝나고 이제 막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맞물리면서요.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가 한국 수출과 코스피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무려 30%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30%나요? 네, 이 성장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이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가장 힘센 살수가 다시 뛰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대장주인 반도체의 실적이 드디어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다르군요. 그럼 두 번째 엔진인 유동성은 어떤가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게 바로 재정주도 시대의 특징인 겁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잖아요. 아, 그쵸. 이 두 힘이 부딪히면서 결과적으로 시중의 돈, 즉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광의통화, M2 증가율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증시에 들어오기 위해 대기 중인 자금, 즉 고객 예탁금도 8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80조 원이요? 네. 마치 댐의 수위는 높은데 정부가 증시 쪽으로만 계속 물기를 터주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갈 곳 잃은 돈들이 결국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적이라는 든든한 펀더멘털에 유동성이라는 기름까지 부어지는 셈이군요. 그럼 마지막 엔진인 정책 효과는 이걸 더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책은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치료하는 백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백신? 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고 또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는 걸 넘어서 한국 증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중장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실적 회복, 풍부한 유동성, 증시 침하적 정책, 이 세 가지 엔진이 선순환을 만들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게 바로 자료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잠깐만요. 실적, 유동성, 정책, 이 세 가지가 다 좋다고 하니까 거의 완벽한 강세장 조건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보내주신 그 신한투자증권 보고서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AI 버블이라는 아주 커다란 경고등을 켜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낙관론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고,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이제 지도의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 보고서는 지금의 상황을 역사학자 찰스 킨들버거의 유명한 버블 모델에 대입해서 분석하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킨들버거 모델이요? 네, 킨들버거 모델은 버블을 마른 장작과 불씨로 설명하거든요.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기술 혁신이라는 기대감 가득한 마른 장작이 시장에 잔뜩 쌓여 있는데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불씨를 여기에 탁 던지는 순간 거대한 투기의 불길로 번진다는 겁니다. 아, 마치 1990년대 말에 인터넷이라는 마른 장작이 쌓여 있을 때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라는 불씨가 닷컴 버블을 만들어낸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보고서는 현재 AI가 바로 그 인터넷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닷컴 버블 때와 같은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아,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과거 닷컴 기업들은 투자를 하려면 외부에서 돈을 빌려와야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만으로도 AI 투자를 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돈이 더 풀리면 그 돈은 기업 투자로 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증시로 흘러들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잉여 유동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AI라는 장작은 이미 스스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금리 유동성이라는 기름까지 부어줄 수 있다는 게 이 시나리오의 핵심인 거죠. 상황을 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럼 당장 버블 붕괴를 걱정하면서 몸을 사려야 하는 시점일까요? 보고서의 결론은 의외로 아직은 아니다입니다. BOFA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를 보면
AI 버블이 가장 큰 위험 요인 1순위로 꼽히긴 해요. 다들 걱정은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까보면 지금의 상황은 닷컴 버블 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니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바로 수익성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M7 같은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가 평균 46%에 달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거든요. 46% ROE요. 잠깐만요. 닷컴 버블 때 주도주들이 28%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단순히 버블이 아니다를 넘어서 지금의 AI 기업들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괴물급 수익성을 가졌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 기업들은 미래의 꿈을 펴렸다면 지금의 AI 기업들은 현재의 이익을 숫자로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도 닷컴 버블 당시 주도주들이 52배에 달했던 것에 비해 현재 M7은 27배 수준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아직 AI 사이클이 중반부를 지나고 있으며 버블 붕괴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를 하고 결론 내립니다. 그럼 진짜 평가는 언제쯤? 네, 진짜 평가는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그 성적표가 나오는 2026년 하반기 이후가 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 증시는 실적과 정책을 바탕으로 강세장 분위기가 물을 잇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AI를 둘러싼 버블 논란이라는 안개가 짙어지고 있는 형국이군요.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요. 네, 복잡하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2026년을 여행하는 당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자료들은 2026년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말고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날씨가 바뀔 수 있으니 옷차림도 다르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전반전과 후반전의 날씨가 어떻게 다를까요? 상반기, 즉 전반전은 앞서 말씀드린 실적과 유동성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이익 개선 모멘텀이 시장 전체를 이끌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기계, 자동차, 바이오 같은 업종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날씨가 바뀐다는 하반기는 어떤가요?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하죠? 하반기에는 시장의 성격을 바꾸는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중반을 기점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인데요. 아, 금리 인하가 끝난다? 네, 유동성이라는 엔진의 힘이 약해지면 시장은 다시 펀더멘털과 정책이라는 요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성장주보다는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나 금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경기 방어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주주가치 프리미엄화라는 키워드도 계속 눈에 띄는데요. 이것도 하반기 전략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건 2026년 전체를 관통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투자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테마요. 네,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기업들이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아래 상법이 개정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카드들이 계속 나오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주주환원을 외면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을 넘어서 한국 증시의 매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고 꾸준한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끄는 동력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부동산에 묶여있던 가계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증시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어떤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지를 옥석 가리듯 살펴보는 것이 2026년 내내 아주 중요한 투자 기준이 될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은 K자형 회복이라는 뚜렷한 불균형 속에서 실적과 정책이라는 두 날개를 단 한국 증시에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AI를 둘러싼 글로벌 버블 논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도 계속 의식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좀 긴장감 넘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성장이라는 파도에 올라타되 하반기에는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는 유연한 서핑 기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정 산업의 강력한 펀더멘털과 거시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균형을 잡는 것. 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2026년의 핵심 과제는 위험을 두려워해서 기회를 놓치지도 말고 또 기회에 취해서 위험을 잊지도 말아야 한다는 어찌 보면 아주 어려운 미션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내주신 자료 중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나온 한 구절을 나눠볼까 합니다. 돈은 스스로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아, 좋은 구절이네요. 네, 엄청난 기회와 잠재적 위험이 공존하는 2026년을 앞두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먼저 이 뜨거운 시장 속에서 나의 욕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즉 돈과 투자를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